챕터 1. 신성한 도시의 비극. 저는 라울 프라자드입니다. 34살, 인도 식품안전청에서 수석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을 지배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짜 식품에 대한 분노였죠. 12살 때 어머니를 잃은 그 기억이 저를 이 일에 매달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라나시 겐지스, 강변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정리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라울! 바라나시에서 집단 중독 사고 발생! 즉시 출동하라! 급하게 차를 몰고 바라나시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또다시 가짜 식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건 아닐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위장약을 씹어먹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의 힌두교 신자들이 강변에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신성한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복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강바람에 섞여 들려왔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포장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라센푸드의 한라면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장지의 인쇄 상태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색깔도 조금 다르고 글씨체도 약간 흐릿했죠. 조사관님! 이것 좀 보세요! 한 목격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라면에서 소고기 냄새가 났어요. 힌두교 신자들에게 소고기를 먹였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짜 식품으로 돌아가셨던 그날이 떠올랐죠. 그때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제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료 조사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라울, 이건 단순한 중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종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소는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만약 정말 소고기가 들어간 라면을 먹였다면 이건 단순한 식품 사고가 아니라 종교 모독이 되는 거죠. 제 위장이 다시 쓸려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이랬죠. 하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현장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챕터 2. 검은 유통망의 그림자. 다음 날부터 저는 델리 뒷골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불 꺼진 창고들이 모여있는 밀수시장이었죠. 이곳에서 가짜 식품들이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고 좁은 골목길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라비 사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조사관님, 왜 이런 곳까지 오셨나요? 라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죠. 이 남자가 가짜라면 유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요. 라비의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고 자꾸 시계를 보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나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을 때 라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울! 뒤돌아보니 아리아 라메쉬였습니다. 31살의 기자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대학교 동기였는데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아리아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일 아직도 잊지 못했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이미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죠. 아리아는 언론인으로서의 정보망이 있었고 저는 공식적인 수사권이 있었거든요. 라울,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라비가 리용그룹이라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리용그룹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식품 유통회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파고들려던 순간 라비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입막음을 당한 것 같았죠. 아리아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라울,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아요.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를 잃었던 그 분노가 저를 계속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위장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챕터 3. 추방과 침묵의 대가.
델리시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튼 뒤로 들어오는 빛이 회의 테이블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 마하라즈 판디트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참석자들의 표정도 모두 굳어 있었죠. 60세의 마하라즈는 보수적인 힌두교 지도자로 유명했죠. 그가 일어서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신을 모독했습니다. 신성한 소에게서 나온 고기를 우리에게 먹였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를 표출했죠.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지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라센푸드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중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어쩔 수 없었죠. 라센푸드 인도 법인장 정민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2살의 침착한 남자였는데 예상외로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조사관님,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정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한 상자를 제게 남겨뒀습니다. 상자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죠. 진실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사무실 책상 구석에 던져두고 쳐다보지도 않았죠. 라센푸드가 철수한 후에도 제 속은 계속 쓰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밤마다 잠들기 힘들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정의를 실현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챕터 4. 방글라데시의 기적. 몇 달 후 아리아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센푸드가 방글라데시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인도에서 쫓겨난 회사가 바로 옆 나라에서 사업을 재개한다니요. 라훌, 당신이 이것을 봐야 해요. 아리아가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라센푸드를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라센푸드가 현지의 교육시설과 병원, 급식센터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아리아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추방당했지만 여기서는 영웅이에요. 라훌,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라센푸드를 사랑해요. 아리아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라센푸드가 단순히 라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요. 지역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리아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진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라센 제품 포장에 힌디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 친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쫓아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선행을 베풀고 있다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위장이 또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죠.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아픔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힌디어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챕터 5. 음모의 정체. 그날 밤 저는 델리 경찰청 기밀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벽에 지도를 붙이고 빨간 실로 사건의 연결고리들을 표시하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몇 개나 쌓여 있었고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아가 중요한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죠. 라훌, 당신 어머니가 드신 라면을 조사해봤어요. 아리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 라면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짜 제품 제조지가 리용그룹 하청업체였어요. 마하라즈와 연결된 곳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를 죽인 것도 바라나시 사건도 모두 리용그룹의 조작이었던 거죠. 그럼 라센푸드는 무고했어요. 라훌,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던 거예요. 아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하라즈가 리용그룹으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적 분노를 이용해서 경쟁업체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그때 정민우가 남겨둔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상자를 열어봤죠. 안에는 전 직원들의 장학금 명단과 급식 프로젝트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라센푸드는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려고 했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사실도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증오한 대상이 나를 살렸던 존재였다니 제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죠. 챕터 6. 무릎 꿇은 자와 일으킨 자.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서울 농심본사 앞에 100명의 인도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바라나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내내 제 가슴은 두근거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농심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많은 인도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국 시민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고 있었어요. 그중 한 청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라울 조사관님, 저희도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라센푸드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하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민우가 건물에서 나와 저를 보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따뜻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우 법인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민우의 관용이 제게는 구원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어깨에서 22년간의 무게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라센푸드의 인도 재진출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나라를 잇는 홍보대사가 되었죠. 제가 망쳤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위장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설렘 때문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에서 착안했으며 극적각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